근본적으로 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에 대한 어떤 심리, 또 금융에 대한 어떤 세계 경제의 뭐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도 작용하고 있지만, 근저에는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미 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에 대한 유통량이 적어진 거다. 핵심은 미국 달러화가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고, 달러화의 결제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금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프락시로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늘 말하듯이 미국의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를 지켜야 하고요, 그죠? 오늘 모신 이분은 그 과정에서 이거를 지켜봐야 한다. 이게 왜 요즘 이렇게 가격이 오르느냐? 이 기축통화 달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리학이 좋아요. 금리학이 네, 많이 오랜만에 궁금했습니다. 네. 네네. 금이 갑자기 올라요. 예, 예. 네,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왜 올라요? 누가 네. 많이 사니까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사실 이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뭐 금값이 더 오른다,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면 그 현상에 대한 원인과 배경이 있을 거고, 이게 어떤 함의를 갖는지, 그게 이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금값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사람들은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들을 표면적으로 그냥 요즘에 이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정책이 기본적으로 이른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몰고 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네.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안전자산으로서의 이제 금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금 가격의 상승 배경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근저에는 물론 그게 최근에 이 금 가격의 상승을 촉발시킨 표면적인 이유이긴 한데, 그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몇 년 전부터 금을 누군가는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금에 대한 유통 물량이 좀 줄어드는 상태에서 최근에 금 수요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훨씬 많이 뛰고 있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왜 그러면 누군가가 몇 년부터 금을 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제가 일단 차트를 좀 갖고 왔는데 좀 보면서 좀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이 금의 가격하고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를 비교해 놓은 건데,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달러의 가격이고, 네. 빨간색이 금 가격입니다. 그럼 보시면 우리 김 원장 기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관계가 약간 정의 관계처럼 보이시나요? 역의 관계처럼 역의 보이시나요? 관계잖아요. 그쵸. 아니, 그 금이라는 게 다 달러 표시로 살 테니까 달러값 올라가면 상대적으로는 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금도 마찬가지고 원자재들은 이거를 표기하는 그 표시 통화가 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이 당연히 달러가 약해지면 금 가격은 오르는 거고. 물론 다른 전쟁이니 이런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있겠지만요. 예. 그러니까 네.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상대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이 원자재 가격은 결정이 되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면 금 가격 오르고, 그 다음에 달러가 강해지면 금 가격 떨어지는 그런 어떤 역의 관계를 보이는데, 그러네요. 네. 길게 보면 한 15년 이후부터 내지는 한 2020년 이후에 보면은 관계가 좀 깨져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금도 올라가고 뭐 달러도 강해지고, 최근 모습 보게 되면 거의 달러가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기존에 기본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결정되는 가장 큰 변수인 달러의 가치 이상의 다른 수급적인 요인이 있다. 누가 산다? 누군가가 금을 계속 사고 있는 거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이제 하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금괴가 막 런던에서 뉴욕으로 수송되고 있다. 네, 이런 봤어요. 거 혹시 기사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희한해. 예. 아니 뭐 금이 왜 런던에서 영국 뉴욕으로 사람들은 가고 있지? 금 별로 안 안 좋아하나? 좋아하나? 그런 생각할 네.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럼 이제 뭐 미국 정부가 뭐 금을 모으고 있나? 이제 이렇게 또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사가 좀 최근에 나온 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치솟는 금값, 월가 은행들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금괴를 수송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런던 금이 뉴욕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종의 이 금의 차익 거래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가 더 비싸요? 지금 어디가 비싸겠습니까? 런던에서 뉴욕으로 금이 이동된다는 뉴욕이 더 얘기는 비싸요? 뉴욕이 더 비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 보게 되면 일물 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네.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을 표 좀 갖는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잘 제가 네.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예. 네. 그래서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을 가져야 되는데 금이라는 거는 물론 이 런던에서 거래되는 금과 뉴욕에서 거래되는 금은 규격이 달라요. 재원이 다릅니다. 네, 네. 약간 뭐 어디는 키로 쓰고 어디는 뭐 온수고 약간 이제 저는 그것까지는 정확히 네.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요거를 단위로 통일시켜 보면 파운드 쓰고 원스 쓰겠군요. 예, 네.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게 1온스당 달러의 가격과 그 금의 가격이 뉴욕하고 런던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인데 여기 보면은 골드 뉴욕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올라가면 뉴욕이 더 비싼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대체적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일물 일가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쭉 보면 이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대부분 이 프리미엄이 빵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올해 작년 말부터 보시면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 뉴욕 사람들이 갑자기 갑자기 몇 달 전부터 금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레벨 때도 거의 높을 때는 한 50달러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1온스당. 오. 그다음에 평균 한 30달러 정도가 이 뉴욕에서의 금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 금 현물을 배로 실어 나르고 금덩이를 배로 실어 나르는 상황까지 연출이 된다. 그렇죠. 그래도 마진이 남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그 뉴욕에도 지사가 있고 런던에도 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은 런던에 있는 금을 런던에서 안 팔고 뉴욕에서 갖고 와서 팔면 내 금이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운송비만 빼면. 운송비만 빼면. 네, 근데 네. 운송비 빼고도 지금 남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아이비들이 그렇게 그 원래 런던에서 보유하고 있던 금을 뉴욕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수요 차이는 왜 나냐고요. 그렇죠. 그게 네.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왜 뉴욕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냐. 네. 이게 런던의 금시장과 뉴욕의 금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런던의 금시장은 현물 위주로 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세계 네. 최대의 금 현물 시장이 런던이고요. 뉴욕은 금 시장이 주로 현물이 아닌 선물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뭐 해지 목적으로 네. 금 선물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하고 실제로 만기가 됐었을 때는 실물 인수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냥 현금 청산으로 그냥 차액 결제하는 네.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큰 차이가 없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뉴욕에서 금에 대한 실물 인수도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촉발을 했는데 그 실물 인수라는 게 현물을 네. 선물 거래소에 가서 네. 금덩이를 받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뉴욕 선물 그 금 선물 시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지금 2월 말이니까 3월 만기 되는 금 선물을 내가 한 계약 들고 있다. 네, 네. 그럼 만기 때 그냥 아이 금 그러니까, 주지 말고 그렇죠. 차익 귀찮으니까 거래해버리는, 그냥 네. 현금 결제만 합시다. 네. 현금 청산합시다 이랬는데 3월 말 만기 때 나 진짜 금 주세요. 오. 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곳곳에 부과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한 달 유예해 줬다가 지금 이제 3월 4일부터 다시 네, 네. 하려고 하고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그 유럽연합 EU 쪽에도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이제 그 다음 니네 순서야. 네. 그러고 있는데 금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수입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얘도 수입품이기 때문에 관세가 붙습니다. 원래 그래요? 아니 지금은 안 붙고 있는데 네, 관세가 관세를 붙을 수 올리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올리면 네.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붙으니까 네. 금도 수입할 때 관세가 붙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아. 관세를 부과시키기 전에 네. 빨리 내가 금을 실물로 쟁여놓자 네. 라는 그런 수요가 생겼다라는 거고 그게 그 선물 시장에서 얼마만큼 실물 인수도에 대한 수요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차트가 지금 네. 보시면 여기 1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금에 대한 네. 선물 거래에서 현물 인수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금 ETF 시장도 이 뉴욕에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94년 이후에 가장 가장 높은 많죠. 수준이다. 지금이. 네. 예.
그리고 금 ETF를 만드는 이제 증권사는 네.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어떤 ETF를 발행한 자산운용사는 기초 자산으로서 일정 부분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괴리율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금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도 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금에 대한 지금 수요가 높아져서 지금 막 금괴도 이동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네. 아까 했던 것처럼 근저는 그럼 갑자기 이 금이 어디 갔냐? 갑자기 금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금을 살려고 하면은 이 품절 됐잖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잖아요. 금덩이가. 그럼 누군가는 그 금을 어딘가는 지금 쟁여놨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하루아침에 됐겠냐?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우리가 그 움직임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결국 누구냐면 팩트로 말씀드리면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익거래 나는 거 이런 건 일부겠죠. 뉴욕이 네네. 지금 단기간에 이것저것 관세 일부가 많이 하니까 네네. 결국 금까지 관세를 맞게 되면 그게 네. 하다못해 5%라도 네. 빨리 갖다가 쌓아놓자. 네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만 그게 시장에 뭐 막대한 영향은 안 줬을 것이고 네네네. 그건 단기적인 것이고 네.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네. 그러면서 달러와의 역관계였던 금값이 어느 순간 달러와 같이 오르게 되는 그 결정적으로 많이 사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중국과 러시아.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또는 브릭스. 네. 예. 역시 제가 좀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 10년 동안 국가별로 금의 보유량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딱 브릭스인데요. 예, 여전히 네. 그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네. 이제 이거를 데이터 소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미국이 한 8,200톤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5,000톤 정도가 포트녹스에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실제로 금이 있는지 이거 장부 조사 해봐야 된다. 네, 네. 라고 근데 하고 뭐 있는 그때 얘기도 그때 가치로 장부에 계산이 돼 있더라.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쌀 때.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가치로 하면 얼마냐? 뭐 이거 네. 따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이제 저는 약간 좀 오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이제 그 금을 갑자기 금 가격을 막 미국 정부가 올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뭐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8,200톤이 50년 동안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대요. 그게 약 42달러로 1온스당. 네. 근데 지금 금 가격이 1온스당 거의 3,000달러에 육박해 있거든요. 43,000달러면 얼마예요? 뭐 그러니까 거의 브레튼 우즈 때 계산하도 그게 31온스에 34달러였던 그때는 네. 35달러당 1온스였고요. 그렇죠. 바꿔준다 그랬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1온스당 그 당시에 42달러. 그걸로 50년 장부가로 전에. 계산 적혀 있다. 그렇죠. 계속 금을 장부가 평가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얘를 현재 시가인 3,000달러로 평가를 하게 되면 대략 그 미국 재무부가 네. 금의 재평가 이익이 8천억 달러 정도가 된대요. 8천억 예. 달러. 예, 8천억 달러. 국채 발행 안 해도 되겠는데 당분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 정부가 저렇게 금을 재평가해서 미국 재무부의 자산이 재평가되면 8천억 달러가 늘어나니까 이게 뭐 일종의 QE 효과가 생긴다. 네, 네. 또는 뭐 이걸로 뭐 더 부채를 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리도 개인들도 보유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선산이 있었는데 선산을 물려받았어. 거래도 안 돼. 근데 갑자기 얘를 그 뭐 한 50년 전에 물려받았을 때는 얘가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현재 가치 평가하니까 10억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10억이라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 부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 그럼 팔 수 있잖아요. 팔아야 되죠. 네. 팔아야 내 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팔리냐고요. 선사는 거래가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팔리잖아요. 그러면 팔리죠. 네. 그러면 미국이 8,200톤을 들고 있는데 미국이 금 팔겠다고 나서면 금값이 현재 가격 유지할까요? 좀 많이 내리겠죠. 많이 네, 내리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그 금 가격을 유동화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죠. 재평가했을 때 8천억 달러인데 네. 그럼 그 8천억 달러로 내가 매각 차익으로 얻으려면 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는 순간에 금 가격이 떨어질 텐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평가 이익 내가 취하지 못한다라는 네. 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를 뭐 담보로 해서 더 빚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금을 재평가하면 순부채는 줄어들 수 있어요. 순부채라는 게 자산 빼기 부채니까. 근데 금 가격을 재평가했다고 해서 내 부채 금액이 주는 건 아니에요. 이 부채 금액이 주려면 진짜 내가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죠. 그렇죠. 네. 갚기 전까지는 부채 비율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부채 규모도 준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국의 국가 채무가 3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8천억 달러는 규모 비유중으로 보면 한 2% 3%밖에 안 돼요. 아, 또 그렇게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택도 없어요. 야, 그 어마어마한 돈이 또 네. 미국의 부채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그리고 미국이 내가 갑자기 보유하고 있는 금값이 비싸져 가지고 자산이 커졌으니까 미국이 채권을 더 발행해 내는 거에서 니네가 다 응해줘라고 네. 얘기할 수 있냐?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채 규모, 절대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중은 줄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분은 좋고 미국 재무부의 순 부채가 감소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얘를 팔아서 내 손에 꽂지 않는 한 이거는 장부 재평가의 의미 이상은 없습니다. 대단한 획기적인 방법이라면 왜 이 빚덩이 국가에서 그동안 그걸 안 썼겠어요. 그죠? 뭔가 뭐 해봤자 별 소용 네. 없으니까 안 쓴 게 아니고 창고에 넣어놓은 게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자산을 재평가한다 해서 도움이 되지만 이게 현재 미국의 채무 국가부채 상태를 획기적으로 그러니까요. 개선할 수 있는 네. 상황은 아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금 가격 상승을 지금 유도하고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네. 금 가격이 상승한 배경은 아까 했던 것처럼 갑자기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만한 인플레이션 환경, 세계 경제의 어떤 불안정성이 커진 건데 갑자기 살려고 보니까 금이 누군가가 매집돼서 별로 없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금 누가 샀어? 라고 보니까 러시아, 중국인데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표를 네.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2015년 대비 2024년도에 보면 러시아가 거의 1000톤 늘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거의 600톤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긴 하지만 인도가 한 250톤 늘었습니다. 얘 세네 나라가 합치면 거의 얼마죠? 거의 한 2000톤 조금 안 되죠, 그죠? 네.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브릭스라는 거예요, 브릭스. 브릭스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왜 얘네들이 갑자기 금을 늘렸어? 이게 뭔 상관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달러가 이게 이제 이야기가 이유가 나오네요. 나오는 거죠. 네. 네. 2024년도 1월 9일 날 실렸던 기사인데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브릭스 탈달러와 가속화. 네. 달러 금융 시스템의 통제력을 약화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내용을 좀 찾아보면 알겠지만 네. 브릭스의 달러와 노력이 성공한다면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 향후 국제 무역 시스템과 금융거래 중심이 재편될 것이고 블라블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릭스 중에서도 왜 하필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 금에 대한 그 매입에 열중했을까? 네. 왜 그랬을까요? 달러 못 쓰게 막아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는 러시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뭐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이러면서 몇 년도인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달러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러시아 은행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규제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금융 규제를 들어간 예전에 거죠. 북한도 그걸로 막은 적이 북한이 있어요. 그것도 막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을 할 때 달러 금융 시스템 결제 시스템에는 얘가 접속이 안 돼요. 안 되지. 네.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이제 이렇게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를 시키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아사시킬 수 있다, 말려 죽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네, 접근도 네.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말려 죽고 가고 있습니까? 네. 인플레만 좀 있고 잘 버티고 잘 있어요. 버티고 네. 있죠. 그거는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이른바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오고 네, 네. 뭐 밀 이런 곡창이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농산물과 에너지의 최대 그 채굴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도 뭐 다른 나라 거 물건 사 먹어야 되고 전자제품도 뭐 중국 것도 써야 되고 일본 것도 써야 되잖아요. 분명히 무역 거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달러 결제가 안 되는데 뭘로 하겠어요? 그렇다고서 야 우리가 달러 결제가 안 되니까 러시아 루블화로 줄게라고 하면 상대방이 받겠습니까? 루블화 가치가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안 받겠죠. 네. 그러면 니네 나라 통화로 줄게라고 하면은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별로 싫겠죠. 그러면 그러면 금 어떠냐? 그냥 금으로 주고받자. 어차피 화폐 첫 출발이 근본인데 네. 그냥 대충 계산해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달러 금융 시스템,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달러를 기본으로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금이 가장 현실성이 높지 않냐. 그나마 안전하고.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저렇게 1,000톤에 가까운 금을 모집했던 게 아닌가 싶고 네. 중국은 아직 그 규제를 받고 있지 않지만 지금 누가 봐도 미국이 경쟁국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손을 봐야 될 대상은 누가 봐도 중국이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미국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역시 중국도 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인플레에 대한 어떤 심리 또 금융에 대한 어떤 세계 경제의 뭐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도 작용하고 있지만 근저에는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미 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보니 네. 어느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에 대한 유통량이 적어진 거다. 핵심은 미국 달러화가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고 달러화의 결제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금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프락시로 볼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공교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무역 거래할 때 상거래할 때 꼭 달러만 써야 돼 하고 불만이 많은 나라들만 지난 10여 년 동안 무섭게 달러 비축량이 늘었네요. 그죠? 네네. 인도, 러시아, 중국. 네. 제가 잠깐 찾아봤어요. 네. 우리는 얼마나 있나? 우리 104톤 있네. 근데 아까 보니까 미국이 8,000톤. 네네. 아니 경제 규모에 비하면 우리 너무 적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본의 아니게 한국은행에 대한 조금 디스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금에 대한 보유 규모를 줄여버렸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아, 그나마 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금에 대한 어떤 매입 규모를 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약간 좀 약간 그랬다 이제 얘기도 있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해보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이제 아니 사실은 이 얘기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네. 야, 알만한 사람은 다 알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새삼스럽게 이 얘기를 지금 꺼내느냐? 이게 트럼프의 정책과 맞물려 있어요. 아까 우리 그 김현정 기자님 처음에 시작할 때 트럼프가 원하는 게 결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 아니냐. 네. 어. 그거야 뭐 수도 없이 뭐 늘 하는 말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줄여야 될까요? 굳이 줄여야 되나요? 아, 그렇죠. 사실은 네. 재정이 버틸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저 경상수지 적자면은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버틸 수가 없는데 네네. 기축통화 국가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려면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가면 기축통화가 유지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 그 이른바 우리가 그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일단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뭐냐면 1944년도께에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각국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냥 금본위만 있어서 자국의 통화를 금하고 얼마나 바꿔줄 거냐 이 교환 비율을 정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과 상대방 국가의 그 교환 비율 즉 환율은 그냥 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 2차 세계대전을 소화하면서 다 국가들이 전쟁 물자가 필요하니까 자국 통화를 엄청 찍어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금에 대한 교환 비율, 즉 자국의 통화 가치는 절하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자금에 대한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면서 상대방 무역에 있어서 뭔가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네. 경쟁적인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내 화폐 가치를 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근린 궁피파 정책, 아, 네. 네.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서 상대방에게 이 부담을 전가시키는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래서 근린 궁피파 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해서 근린 궁피파 정책이라 하는데 네. 근데 이 정책을 펴다 보면 단점이 뭐가 생기냐면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다 통화 가치 떨어뜨리니까 네. 계속 다 돈을 찍어내니까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당시에 전쟁의 가장 그 위너가 사실상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미국 때문에 살았지 유럽은. 네. 미국이 또 그 안에서 뭐 전쟁 물자 양쪽에 팔아먹으면서 네. 얼마나 많은 그 부를 쌓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의 금이 또 미국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로 영국이 지불할 수 있는 게 금밖에 없어가지고 금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요인도 있었고. 그리고 뭐 가는 금을 유보트가 뭐 독일 유보트가 뭐 어디 유튜브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네네. 막 몇 개 침몰시키고 그랬다고. 네. 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야 이제 믿을 사람 너밖에 없다. 미국이 네가 그냥 약간 보증인처럼 서서 네. 이제 세계 경제 시스템을 금본위 플러스 달러 본위로 바꾸자. 그래서 금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통화는 달러 너밖에 없고 우리는 대신 너랑 우리 통화랑 그냥 환율을 고정시켜 놓자. 요렇게 해서 약속을 한 게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론스에 그러니까 뭐 언제든 오면 예. 저 35달러 갖고 오면 내가 은행에 있는 이론스 딱 줄게. 금 그렇죠. 이론스 줄게. 이 약속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니 35달러가 이론스였으니까. 네, 네,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제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1944년도 이후에 한동안은 이제 잘 유지되다가 미국이 이제 그때 뭐 베트남 전쟁도 치르고 뭐 이것저것 이제 돈을 헤프게 쓰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재정이 많이 이제 적자로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를 필연적으로 해줘야 되냐면 이제 세계 경제의 결제를 이제 달러화로 해야 되잖아요. 네. 달러 이꼴 금이니까 그러면은 세계 경제의 교역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가 많이 풀려야 됩니다. 그럼 금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족족 내가 원래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근데 이거를 그 당시 보니까 마지막에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금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발행을 한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미국도 뭐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여러 가지 돈을 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돈이 많이 풀려면은 미국이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찍은 달러는 이른바 채권 형태로 찍어내겠죠. 그러니까 부채가 네. 늘어나고 네. 네. 그다음에 늘어난 부채가 결국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 여건 대비로는 달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교역할 때 주로 이제 사는 수요자 역할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세계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국가 부채는 커지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축 통화라고 하는 거는 그 통화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다른 나라들 생각해 보기에 야 이거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쟤네들 달러를 저렇게 발행했는데 그거에 상응해서 금은 들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쟤네가 저렇게 부채가 많고 쟤네가 맨날 씀씀이가 해픈데 갑자기 달러가 믿지 못할 자산이 되면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야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달러를 다시 도로 주고 우리 좀 금으로 돌려달라고 하자. 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쟤들 틀림없이 가보면 없을 거야. 금 네. 바꿔줘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아까 했잖아요. 달러가 사실 금보다 4배 넘게 찍혔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바꿔주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달러 금이 없는 거 뽀록 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금 다 뺏기겠다 싶어서 바로 이제 닉슨 대통령이 1971년인가요? 이제 흔히 말하는 금태환 정지. 네. 닉슨 쇼크. 더 이상 달러 갖고 와도 우리 금으로 못 바꿔, 못 내놓아준다. 이게 이제 바로 이 닉슨 쇼크인데 71년에. 71년도에.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을 일찍이 예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트리핀이라는 벨기에 경제학자예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야 이런 달러 본위의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미국 정부가 계속 국가 부채를 찍어야 되고 계속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질 텐데 이게 유지될 수 있냐? 이거는 유지되기 어렵다. 결국은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트리핀 딜레마, 뭐 트리핀 뭐 그 패러독스 뭐 이렇게 네, 부르는데 결국은 이 사람 말이 30년 뒤에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은 핵심은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과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국가 부채가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의 미국의 상태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미국의 상태는 그때와 비슷하다. 그때와 비슷할 정도로 쌍둥이 적자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일단 국가 부채를 볼게요. 미국 국가 부채 규모가 지금 미국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좀 찔리니까 국가 부채 상한선이라는 걸 둬요. 그랬죠. 그래서 이른바 부채 상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양심에 찔리지만
미국의 부채는 멈출 수 없으니 계속 올려요. 그래서 가끔씩 막 셧다운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재정을 계속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라는 재정 보수론자와 네. 야 미국인데 뭐 어때? 우리가 늘리면 늘리는 거지. 지금 트럼프는 이 부채 한도를 없애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 35조 달러 정도 되는데 보시면 이게 차트가 2018년도밖에 이전부터 없는데 뭐 계속 늘어왔어요. 근데 2018년도면은 뭐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15년 전에는 5년 전. 네. 5년 네, 전이죠. 네. 예. 2025년이니까 한 7년 8년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됐죠. 네, 근데 네, 네. 그 당시에 국가 부채는 20조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35조 달러예요. 지금 7, 8년 만에 몇 배가 거의 한 60% 70% 늘어난 거죠. 특히 또 저 코로나 거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또 어마어마하게 썼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국가 부채는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사가 뭐 우리나라도 역대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막 큰일 났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의 사이즈가 늘어나면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부채도 늘어나고 자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채 규모는 그렇죠. 늘어납니다. 성장률 안에서만 늘어나면 괜찮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가 적정한 속도로 늘어나는지를 따져보는 게 우리가 바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GDP 대비 국채 비율이거든요. 역시 그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GDP 대비 국채 비율은 크게 두 번에 걸쳐서 급등을 해버립니다. 퀀텀 점프를 해요. 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2008년과 2009년입니다. 이 당시에 뭐가 있었죠? 경제 위기 있었고요. 네. 2008년, 2009년도에 이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네. 신용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사건의 발생지, 문제의 근원지는 미국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모기지 시장에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터지면서 만든 건데 지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푼 해법은 뭡니까? 그냥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어가지고 첫 번째 양쪽 하나. 그거를 네. 싹 발라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부실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무슨 저축은행이 조그만 게 망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원화를 찍어내가지고 그 피해 보상 규모 다 갚아주면 되잖아요.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그 건설사 부도 난 만큼 다 네. 원화로 찍어서 다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찍어내면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그냥 확 오르죠. 똥값이 되겠죠. 네, 네. 물가가 급등하겠죠. 근데 미국은 2008년, 2009년도에 금융위기 발생해서 달러를 그렇게 찍어냈지만 역설적으로도 달러가 강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도 저렇게 문제인데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냐. 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만 불안하면 뭐 많이 찍어내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불안하니까 더 달러를 달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기억해보면. 네. 그래서 2008년, 9년도에 부채 규모가 100%가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줄이려고 살짝 했어요. 근데 한 번 줄어든 부채는 절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GDP가 늘어나면서 그냥 우리 경제 활동 규모에 생각해 보면 부채가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은행에다가 대출을 한 1억 받았어요. 그러면 1억을 갚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연봉이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네. 내가 연봉이 2억이 됐어. 그러면 뭐 1억이 뭐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잉여소득이 이자 부담을 뛰어넘으면 돼.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 뭐 부채를 왜 줄여? 뭐 GDP가 더 높아지면 되지. 그냥 뭐 기다려봐. 성장하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유지해 오다가 보시면 또 2020년, 2020년도 빡 늡니다. 이때는 코로나.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네. 이때도 와.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미국이 25%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네. 다 국가부채 늘렸어요. 그래서 한때 GDP 대비 미국의 국가 부채가 130%를 넘어갑니다. 그게 최근에 좀 조정돼서 120%가 넘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네. 이 지금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과 1971년도 내지는 뭐 그 당시에 그 어떤 달러의 어떤 위상이 흔들렸을 때 비교해 보면 그때의 부채가 더 많을까요? 지금의 부채 부담이 더 많을까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 보면 달러 네. 값은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역시 그게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것도 네. 결국 뭐냐면 이게 all or nothing 개념이에요. 미국이 큰 위기에 빠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은 다 달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보다 다른 나라는 더 죽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달러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신 뭐가 강해지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달러의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달러가 아닌데 다른 나라 통화도 아닌. 그러니까 금과 비트코인과 이런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최근에 내렸다 치더라도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하죠. 금 가격이 1온스당 3,000달러 하죠. 그러면 그런 통화 대비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달러화의 결제를 어쩌면 대신할 수도 있는 이에요. 네,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사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이 올랐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해진 겁니까? 약해진 겁니까? 약해진 거죠. 약해진 네. 거죠. 대신 원화나 다른 그 비기축 통화는 달러보다도 더 약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는 그 원달러 환율, 달러 네. 인덱스는 강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야 요즘에 강달러인데 무슨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려. 그 말도 안 되지 않냐? 말이 되죠. 환율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더 안 좋으니까 당연히 달러는 환율 대비로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달러 대비 금값이 올랐고 달러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네들보다는 달러가 약해진 거예요. 네. 위상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가 이렇고 그러면 재정 적자만 이러냐? 무역 적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역 적자도 지금 몇 년째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입니다. 네. 몇 년째 마이너스. 자, 그래서 미국은 일찍이 여기 왼쪽에 보시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인데 보시면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갔다가 한 번씩 다시 되돌려요. 네. 마이너스로 갔다가 한 번씩 되돌리는 일종의 자정작용 내지는 리밸런싱이라는 작업을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진 않건 나타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GDP 대비 적자 비중이 늘어나다 보면 야 이거 그러면 달러의 어떤 위상이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유인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이 있었던 게 바로 1980년 네.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있네. 플라 합의가 아니라 플라자 합의입니다. 네. 플라자 합의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뭐였죠? 1985년도에 당시에 미국의 파트너로서 미국에게 가장 무역 적자를 많이 가져다 준 나라를 비중을 계산해 보니까 일본이 37%, 오, 독일이 야. 9%, 합치면 거의 50% 절반이에요. 네. 저 처음 보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크고 GDP 대비 그 비중이 많이 커져가지고 우리 아무리 달러 기축 통화를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적자 하면은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조정하려고 보니까 판을 바꿔야 되는 유독 거죠. 네. 일본하고 독일 니네가 우리나라한테 흑자가 많더라. 그러면 너네는 일부러 니네 나라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서 우리한테 수출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좀 바꿉시다. 네. 이거 조정하자. 이래가지고 공교롭게 또 패전국이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위상도 센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한 30년 흘렀지만 네네. 니네 뭐 내가 전쟁 이겼고 니네는 네. 진 나라잖아. 네네. 근데 니네 우리한테 너무 벌어간다 지금. 네네네. 환율 좀 바꾸자. 네네. 근데 또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네. 또 말을 들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힘에서 밀리니까 힘에서 말을 밀리니까 들은 거 되는 아니에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플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네. 그냥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그냥 삥 뜯긴 거예요. 네. 일본하고 독일이 그냥 사인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그냥 협정에 의해서 야 앞으로 니네 나라 통화 가치는 인위적으로 절상돼야 돼. 그것도 뭐 한 5% 10%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1, 2년 사이에 2배, 3배 돼 버리잖아요. 여기 가치가. 보시면 지금 이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을 당시를 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100이라고 놓으면 네. 이게 87년도 88년도에는 5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 얘기는 거꾸로니까 즉 엔화 가치는 2배가 절상된 네. 거죠. 당시에 달러당 240엔이 88년도에 120엔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 가격이 2배가 2배가 비싸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85년도 이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경상수지 대비 그러니까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조정한 거예요. 판을 바꿔버리는. 판을 바꿔버린 네. 거지. 예. 그러니까 요즘에 심상치 않게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카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뭐 이제 주요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무슨 마린인가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의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또 필요하다. 미국이 지금 GDP 대비 무역 수지 적자도 크고 네. 재정 적자도 큰데 이거 결국은 바꾸려면 미국이 그 경상수지를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초의 기본 단계에서는 관세를 써보려고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결국 관세 정책도 핵심은 그겁니다. 물론 뭐 약간 멕시코, 캐나다는 이제 마약 전쟁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결국은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국경 보완했잖아요. 강화했잖아요. 네. 그러면 관세를 안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겠죠. 네. 네. 한 달만 유예시켜주고 매긴대요. 그러면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그냥 바보 된 거 아닙니까? 줄 것 다 주고. 주는 거는 다 주고 네. 빼줄 줄 알았는데 한 달 뒤에 결국 한 달 유예해 주는 게 이렇게 많이 쓴 대가였어 생각할 텐데 안 빼줄 거예요. 왜 안 빼주냐면 핵심은 결국은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가니까 그거 개선되기 전까지는 니네 관세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관세를 통해서 이런 수지를 조정을 해볼 건데 이게 이제 관세 부과는 좀 단점이 있는 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른바 보복 관세를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환율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관세에 대한 효과를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 위안화가 약해지죠. 위안화가 알아서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 더 중국은 수출하기가 더 유리해지고. 그럼 이제 네. 똔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관세를 올린 만큼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면 똔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우려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관세라던가 뭐 다른 대책들을 해보겠지만 이도저도 안 되면 혹시나 제2의 플라자 합의급의 비슷한 불러다가 또 트럼프 어. 대통령이 옛날 플라자 호텔을 심지어 소유한 적도 있어요. 그랬나요? 예,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 왜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네. 영화 뭐예요? 그 나홀로 집에 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조연으로 나와요. 그랬나요? 플라자 합의 뒤에 한 90년대 초반쯤 네. 소유였다가 또 엄청 비싸게 팔았어요. 그렇구나. 또 그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홀로 집에는 제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저 때는 봤어요. 농담입니다. 예. 하여튼 또 근데 욕먹겠다. 다시 예. 불러서 네.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이 네. 일본과 독일이기보다는 지금 입장에서는 네. 중국일 텐데 네. 중국이 말을 들을까? 그렇죠. 네, 그게 일단은 일부는 들을 수 있을 텐데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데 말씀 네. 잘 해주셨던 게 차트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년 동안 무역 적자를 지금 계속 작년에도 9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미국이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럼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안겨다 주는 나라 누구야? 탑 10을 뽑아보니까 1등이 중국. 한 3천억 달러 정도, 한 30%. 그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다음에 한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핵심이에요. 핵심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말을 잘 들을까? 일본이나 독일처럼 네. 얘네가 수용해 줄까? 저는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국하고의 갈등이 또 심화될 위험이 있지 않냐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 네, 생각해야 네. 될 포인트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8번째 국가면 적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보니까 2020년도에 166억 달러였어요. 네. 근데 지금 작년에 556억 달러로 불과 5년 만에 3배가 늘어났습니다. 저 근데 우리가 저 투자 뭐 하면서 막 설비 가져가고 뭐 이러면서 많이 늘어난 건데 맞습니다. 네, 좀 우리는 억울한 할 게 말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는 아니 기존의 미국이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을 하면서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다 보니 옛날에는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이제 미국으로 직수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미국의 뭐 IRA다 무슨 칩스법이다 이래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투자하고 공장 짓고 하니까 그 설비 투자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수출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네, 우리는 오라고 해서 간 갔어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갔으면 거예요. 우리 설비 깔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우리 입장이고 자 트럼프 입장은 어떨까요?
트럼프는 그거 다 봐줄까요? 뭐 관심도 없겠죠. 없겠죠. 네. 됐고 이래서 됐고. 야 니네 나라 네. 보니까 엄청 미국한테 흑자 가져가더라.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든지 우리한테도 뭘 사가든지 아니면 흑자를 줄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힘 좋은 원래는 중국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중국은 개길 거 아니에요. 뭐 해보고 잘 안 되면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멕시코나 캐나다도 네. 지금 깨갱하고 있잖아요. 멕시코 처음에 막 캐나다 맞불 관세 놓을 것처럼 했다가 그냥 결국 깨갱했잖아요. 일본도 얼마 전에 이시바 총리가 가가지고 막 황금 투구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얘기가 잘 됐다 했는데 돌아왔는데 웬걸 철강 때려버렸죠. 미국은 바뀐 게 없어요. 철강 때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건데 근데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단기와 장기의 그 영향이 조금은 저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트럼프 정부 또는 미국에 있는 미국 우선주의자들의 목표는 관심 없고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지키려 보니까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진 것 네. 같다. 어느 정도는 줄여야 돼. 어느 정도는 네. 줄여야겠다. 한 번씩은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근데 아까 좀 더 설명해드리면 85년도에는 인위적인 환율 조정이 됐고 사실은 2005년도가 더 심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조정이 났냐면 2006년 7년도에 보시면 GDP 대비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6%가 갑자기 마이너스 3%로 훅 개선이 됩니다. 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의 2008년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였어요. 2006년부터 8년까지. 네. 네. 이때는 그냥 미국 경제가 박살나면서 미국의 소비가 줄어서 그냥 자동으로 조절된 거예요. 소비가 주는데 왜 국가 부채가 줄죠? 경상수지니까. 경상수지구나. 네. 네. 재정수지가 아니고. 수출입이 수입이 줄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국의 이런 경상수지 적자를 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통해서 상대방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네.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미국 사람이 안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미국 사람이 안 쓰면 다른 나라가 더 죽어납니다. 그렇죠. 네. 이른바 미국이 감기에 걸렸는데 다른 나라는 독감에 걸린다는 얘기가 그냥 미국한테 아니 우리가 너무 경상수지가 적자가 심하니까 우리가 좀 덜 쓸게요. 올해는 조금 뭐 옛날보다는 줄여볼게요. 네.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더 죽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든 사실은 약간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이런 느낌? 근데 이거를 지금 한 번은 조정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싶고 이 트럼프의 지지자들과 근저에 있는 핵심 브레인들은 지금 이렇게 한 번은 조정해야 될 때다라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고 최근에 금값 상승도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현상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인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은 현재 교역 촉진법이라는 걸 통해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거를 지들이 마음대로 네, 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나라,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그 나라 GDP의 일정 부분 이상을 넘어가서 네. 성장에 많이 기여하는 나라,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 달러 매수 개입을 통해서 달러화의 강세를 유도하는 나라,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쟤네 나라는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서 우리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부를 뺏어가고 있어. 나쁜 놈들이네.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 찍어버려.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보복관세 때려버리죠. 예, 네. 그게 환율 조작국인데 아직까지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이상 충족하면 잠재적인 환율 조작국이다 이래가지고 관찰 대상국이라는 와치리스트에 올리거든요. 자, 우리나라를 보시면 한동안 들어가 있다가 2023년도 6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우리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작년 11월에 트럼프 당선된 직후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충족해도 매한 가지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냥 환율 조작국 했다 시고 그냥 뭐 불이익을 주든지 뭐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시키든지 뭐 해버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모든 맘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경제 요건이 미국 경제만 홀로 좋고 네네. 미국 증시만 좋고 달러가 유입될 만한 조건들은 계속 미국에 또 투자하고 네네. 그렇죠? 뭐 네. 관세 때린다니까. 네. 그럼 이런 제반 여건들은 다 달러가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강달러고 네. 우리는 그럼 약달러로 어떻게 수출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야, 이게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되겠다. 그럴 수 잠깐 있다는 내 거죠. 방으로 좀 들어와봐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네. 말씀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하는 경제 형태가 나홀로 그냥 다 먹겠다는 건데. 게다가 증시도 좋고. 예, 네. 그러면 당연히 돈이 뭐 다 미국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달러가 강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조차도 미국은 강해야 하나 달러는 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가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 저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왜냐하면 달러도 지금도 달러 인덱스가 104, 102 이래요. 네. 그러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막 90에서 11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5에 있다가 100으로 살짝 내려온다 한들 달러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무역 수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그것조차도 트럼프는 다 남이 먹는 조그만 거라도 뺏어 먹으러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되는데, 근데 그게 제가 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보세요. 아까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제가 거창한 용어를 썼지만 사실상 그때처럼 이 무역수지 흑자국들이 순수히 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완충시키려고 네. 할 텐데 극단적인 사례로 그럼 그렇게 해서 미국이 비경제적인 그 이유를 통해서라도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조정시켰다. 미국에게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가져다 주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절상시켰다고 칩시다. 어떤 형태로든지. 네. 그럼 그랬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일본의 사례거든요. 일본이 1985년도 니케이고요. 네. 예, 파란색이 지금 달러엔인데 120엔이었던 게 한때 280엔, 300엔도 갔네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두 배가 넘게 이 엔화 가치가 절상된 거죠. 파란 게 니케이. 아, 죄송합니다. 네, 예, 파란 예. 게 니케이입니다. 빨간색으로 네. 보시죠. 빨간색 240엔. 예, 네, 네.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빨간색 240엔이 120엔으로 지금 네.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엔화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보면 니케이 225가 12,000에서 36,000을 가요. 네. 3배가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물론 단기 한 4, 5년 됐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은 엔화가 강해지면서 이제 글로벌 자금이 엔화가 강해진다면서 막 일본으로 몰려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주가도 오르고 땅값도 올랐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버블이 이제 생겼죠. 도쿄에 네. 있는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와타나베 부인 이런 용어가 등장했던 게 아마 이때일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초호황을 누렸어요. 일본이.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90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버블이 있는 붕괴하죠. 네. 잃어버린 30년, 20년을 당했죠. 네. 저 고점을 작년에 네. 40년 만에 깼죠. 그렇죠. 네. 작년에 깼죠. 니케이.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물가 상승률 부분 감안 안 한 거니까 그렇군요. 물가를 감안하면 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거는 잘 들어 그 미국에게 무역수지 흑자를 안겨주는 국가들 네. 니네들 우리 미국한테 수출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고 결국은 니네 자체의 내수를 늘려서 내수 부양을 통해서 니네 먹고 살아라. 그거를 결국은 요구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통화 가치가 절상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 인하 했잖아요. 네. 총재가 금리 인하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족도 달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걸림돌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안정이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외환시장 불안이에요. 네. 금리를 내리면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금리 인하하는 게 조금 계속 좀 지켜보고 고민하고 있어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절하시킨다,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절상시키는 압박을 가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고민 좀 줄어드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수를 부양하면 이 내수를 부양했었을 때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열에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소비가 늘어나야 될 텐데 소비가 늘어나는 그 소스가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미래의 소비를 땡겨오는 형태의 부의 소비예요. 부채의 소비가 돼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내수가 부양이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서 내수를 부양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쓰는 돈은 어디서 갖고 오냐면 내가 미래에 쓸 돈에서 갖고 온다고요. 즉 부채를 지는 형태로 또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미국이 또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통화의 압박을 가한다면 이제 요거는 사실 제 뇌피셜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은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겠지만 나중에 안 되면 플라자 합의도 있고 하니까 이런 환율 전산 카드도 꺼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금리가 낮아지고 이러면서 외국인 자금도 들어올 수 있고 국내에서도 소비가 지금 소비가 아니라 미래 소비를 땡겨올 수 있으니까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네. 네. 아니, 그러려고 금리 내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대가가 더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죠.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단기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사실 최근에 국내 주가가 상당히 좀 올해 좋았죠.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달러가 약해요.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 엔화가 막 강해져요. 네. 저는 솔직히 물 밑에서 좀 이런 움직임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싶고 이게 좀 더 하반기에 가서 세지면 올 한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제는 별로 안 좋은데 갑자기 막 외국인이 뭐 국내에 들어오고 갑자기 막 환율이 강해지고 해서 네. 의외로 저는 한국 주가가 올해 생각보다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이런 요인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금리나 여력이 생겼고 네. 추경도 뭐 좀 할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또 물론 하나의 이제 요인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네. 어떤 그야말로 이제 단기 처방인데 네네. 어쨌든 그것이 우리 증시의 온기로 이어질 여력은 단기적으로. 충분하다. 네. 네.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또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시장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경기 여건만 놓고 보면 사실 주가가 오를 이유 없어요. 네. 근데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도 그 영향을 주지만 이른말하는 멀티플이거든요. 그 기업의 이익을 바라보는 시선만 바뀌어도 주가는 오를 수 있는데 네. 끝났죠. 끝내야 되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듣고요. 경기와 무관한 주가 상승이 이런 환율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 여러분 저의 소설 같은 얘기지만 네. 한번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금리 네네. 내리면 증시에는 좋은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원칙이 많이 희석됐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금리 내리면 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책 얘기 한 번만 좀 해주시면 네,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네. 케인즈가 그랬던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 다 죽잖아요. 단기적으로라도 좀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바쁜 분이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 이 책은 뭐예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건대 부동산 대학원이라는 곳을 나왔는데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진심으로 하는 실전 투자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에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뭐 청약부터 뭐 경매 뭐 이런 것들까지 쭉 있는데 저는 네. 이제 금리와 부동산 시장과의 어떤 관계를 적었는데 네, 네. 이제 제가 이거를 책을 팔 게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저자 중에 한 명인데 네.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나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교과서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싶어서 뭐 한번 건축하신 분, 소개를 세무하신 드리겠습니다. 분, 그다음에 네. 채부심도 있는데요. 네, 여기? 우리 최다욱 네. 작가도 있고 네. 많은 훌륭한 친구들이 알겠습니다. 공저로 쓴 책입니다.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 처음에 부동산 실물 이거 공부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 부장님 나오시면 참 재밌습니다. 네, 네. 알차고. 박종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